1983년 여름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내가 이 나라와 40년이라는 긴 인연을 맺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시 나는 콜롬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을 갓 졸업한 26살의 젊은 기자였다. 뉴욕타임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꿈꾸던 것은 전쟁 특파원이 되어 세계 곳곳에 첨예한 갈등을 취재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저 거쳐가는 곳이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은 한국에서 40년간 취재한 한 외신 기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카터, 당신 미쳤어요? 한국이라고요. 뉴욕타임스의 선배 기자였던 존 매커스는 내 발령지를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중동에서는 레바논 내전이 한창이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요. 제대로 된 특파원이라면 그곳으로 가야죠. 한국은 군부 독재와 시위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곳이에요.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1983년의 한국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곳이 아니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전두환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가 계속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일본이나 홍콩처럼 화려한 도시의 모습도 중국이나 소련처럼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중요성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이상하게도 이 나라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첫 인상은 지금도 생생하다. 독일의 베를린처럼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으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건물들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었다.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의 건설 노동자들과 양복을 차려입은 회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시간대가 공존하는 것 같았다. 웰컴 투 코리아, 미스터 카터.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은 서툰 영어로 나를 맞이했다. 그의 억양은 어색했지만 눈빛만은 당당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한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나라가 될 텐데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과한 자신감으로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84년 초 나는 구로공단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고발하는 기사를 쓸 생각이었다. 실제로 그곳의 환경은 끔찍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는 기계들, 제대로 된 휴식시설조차 없는 작업장.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다. 하지만 내가 만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예상과 달랐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한 여성 노동자는 12시간 근무를 마치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말했다.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하지만 제 딸은 달라요. 대학까지 보내서 꼭 성공시킬 거예요. 이런 대화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의 노동자들은 달랑 전쟁 고아 2명과 판자촌에서 시작해 자수성가한 어느 재벌 회장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뿐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1985년 한 미국 언론인이 한국의 발전상을 다룬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마치 벌떼처럼 일한다고 표현에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많은 한국 언론이 이를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비난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관찰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들의 노동 강도는 때로는 비인간적으로 보였다.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퇴근 후 회식은 또 다른 형태의 의무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울의 판자촌을 강제로 철거하는 현장을 취재했을 때는 정부의 무자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철거반에 맞서 시위하던 주민들의 절규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우리도 언젠가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극단적인 모순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1980년대의 한국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면서도 교육열은 그 어느 나라보다 뜨거웠다. 군부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식지 않았고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카터, 당신은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한창일 때 한 한국 기자가 내게 했던 말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고 식민지 시절의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은 옳았다. 나는 처음 몇 년간 한국을 이해하려 노력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대신 그저 관찰하고 기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음을 지금은 알고 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1983년의 한국은 마치 시속 2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와 같았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탄 승객들은 묘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곳이 더 나은 곳이라는 것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심지어 1988년 한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는 한국의 성장은 거품이다. 늦어도 90년대 초반에는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예측이 얼마나 빗나갔는지는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꿈만 같다. 후진국이나 다름없던 나라가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변화의 씨앗은 이미 그때부터 뿌려져 있었다.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의 꿈, 영어를 독학하던 호텔 직원의 자부심,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취재하던 날, 뉴욕의 선배 기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카터,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5년 전 그가 나를 만류하던 것이 무색하게 이제 세계의 이목은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이곳이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은 많은 서구 언론인들에게 충격이었다. 당시 BBC의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은 마치 민들레 홀씨 같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피어나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1989년 미국의 한 경제지는 한국의 성장을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그들은 한국의 성장이 정부 주도의 불균형 성장이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예측했다.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성장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 당시 한국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고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경유착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또 한 번 세계의 예상을 뒤엎었다. 9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모방이나 저가 생산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4메가딜의量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다. 일본 기업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90년대 초반 한 미국 컨설팅 회사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의 성급한 의사결정과 무모한 투자는 언젠가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빨리빨리 문화를 다르게 봤다. 그것은 단순한 조급증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추진력이었다. 1993년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했을 때의 일이다. 개발 기간은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의 절반에 불과했다.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엔진이 탄생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은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뉴욕의 동료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나도 이를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기부하는 시민들, 겨운반지까지 내놓는 노부부들, 올림픽 금메달을 기부하는 운동선수들, 이런 광경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이 정부의 강요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어떤 미국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내놓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성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삼성과 LG는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현대차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벤처기업들의 성장이었다. 한때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한국 경제의 한계로 지적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청년 실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급격한 고령화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40년 전 그 호텔 직원의 말처럼 한국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봉쇄 정책을 택했지만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성공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40년 전 그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된 것이다. 세계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선다. 그것은 인류가 배워야 할 새로운 발전 모델이다. 빠른 성장 속에서도 잃지 않은 공동체 정신,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특별한 가치다. 2008년 한 미국 경제 전문가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에서 무너질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내가 목격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많은 서구 언론들이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견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단언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재벌 중심의 부실한 경제 구조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인의 저력을 몰랐다. 위기가 닥치자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 1998년 1월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앞에서 나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시민들. 그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들고 나왔다. 신혼부부는 결혼반지를, 할머니는 손주들 돌반지를,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내놓았다. 한 외신 기자가 80대 노인에게 물었다. 왜 평생 모은 금을 국가에 내놓느냐고. 그 노인의 대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니겠소. 불과 2달 만에 모인 금의 양은 227톤, 당시 금액으로 24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징성이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자발적인 국민운동은 없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남겼다. 서해안의 죽음을 예견하는 뉴스가 전해질 때 CNN 서울 지국의 한 기자가 내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환경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 주말마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바닷가에 모여들었다. 회사원, 학생, 주부, 심지어 신혼부부까지. 그들은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냈다. 한겨울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은 묵묵히 기름을 닦아냈다. 한 프랑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항의하는 시위는 해봤지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처음 본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태안의 바다는 되살아났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외신들이 군부의 강경 진압을 우려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은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한 독일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의 민주화는 총성 없는 혁명이었다. 2002년 월드컵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은 단순한 축구 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적 화합의 축제였다. 경기가 끝난 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때는 한국의 국수주의적 성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르게 봤다. 그것은 맹목적인 반미가 아닌 자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의식의 발현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오히려 한국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한 중국 언론인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위기에 강한가? 내 대답은 이렇다. 그들에게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이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저항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글을 지켰고 민족의식을 잃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독재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40년 전 한 원로 언론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오면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단결한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것을. 1990년대 초반 한 일본 기자가
내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카터,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10년 가까이 한국을 취재해온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들의 극단적 이중성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동시에 가장 열정적으로 노는 사람들,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민족, 극도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다가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는 사람들. 한국인들의 이런 모순적 특성은 외국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40년간의 관찰 끝에 나는 이런 모순 속에 한국인만의 특별한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다. 1995년 서울의 한 대기업을 취재할 때의 일이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회사 건물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처음에는 야근하는 직원들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은 영어 스터디 그룹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회사의 강요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는 점이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영어는 기본이죠.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2000년대 초반, 한 미국 컨설팅 회사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서구 언론은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었다. 그들에게 자기 개발은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둘째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다. 이것은 때로는 과도한 국수주의로 비춰지기도 한다. 2005년 한 프랑스 언론인은 이렇게 비판했다.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었다. 전쟁의 폐허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일궈낸 경험, 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꿔낸 역사,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한 성과가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일본을 대하는 태도였다. 한때 일본은 한국이 따라잡아야 할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인들은 일본을 더 이상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서구 언론은 이를 오만함이라고 비판했지만 나는 이것이 건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본다. 셋째는 놀라운 집중력이다. 한국인들은 한 번 꽂히면 끝을 볼 때까지 파고든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의 일이다. 많은 서구 언론들이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문화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K-팝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집요한 노력과 완벽주의적 성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BTS의 연습생 시절 영상을 보면 하루 15시간 이상을 연습에 매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은 서구의 시각에서는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방식이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2016년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패배한 이세돌은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패배했지만 그의 도전 정신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물론 이런 특성들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과도한 경쟁과 압박은 높은 자살률, 심각한 청년 실업,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2018년 OECD는 한국의 청년 행복도가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문제들조차도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40년 전 한 한국 작가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늘 극단과 극단 사이에서 살아왔다. 전쟁과 평화, 가난과 풍요, 억압과 자유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한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성은 바로 이런 극단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세계는 여전히 한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한국인들의 모순적 특성이 아니라 그 모순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른다. 1982년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나라는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였다. 당시 서울의 거리에서는 미국 영화와 일본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었고 젊은이들은 서구의 패션과 음악을 동경했다. 어떤 미국 언론인은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은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2023년의 한국은 어떠한가? BTS는 비틀즈가 세운 기록들을 하나둘씩 경신하고 있고 블랙핑크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1995년 한 일본 평론가가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매우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무분별하게 섞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의 우려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다. 90년대 중반 한국의 문화산업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은 이를 문화적 타락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혼란과 실험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서구의 음악과 한국의 정서를 결합한 서태지의 시도는 K-팝의 원형이 되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을 취재하던 BBC 기자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가? 그때는 나도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열정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에너지였다. 한류의 성공 뒤에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정신이 그것이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을 때 많은 서구 언론들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비꼬았다. 말춤이 우습다고. 하지만 그들은 한국 문화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 강남스타일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비판적 유머와 세련된 문화 코드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의 영향력이다. 한때 국제화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한글은 이제 한류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전 세계의 K-팝 팬들이 한글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 2015년 하버드 대학의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를 전달하는 완벽한 도구다. 실제로 한글은 그 과학적인 체계로 인해 외국인들이 배우기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문화의 저력은 드라마에서도 나타난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냈다. 2021년 한 프랑스 영화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 드라마는 지역성과 보편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한국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류 보편의 문제를 다룬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류가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지적, K-팝 아이돌들의 비인간적인 연습, 시스템에 대한 우려, 한국 드라마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2019년 한 미국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비판했다. K-팝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과 다름없다. 아이돌들은 기계처럼 훈련받고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한국 문화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계산이 창의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토대가 된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에는 치열한 훈련으로 다져진 완성도와 함께 청년 세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의 철학과 미의식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한국의 음식,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2023년 타임즈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류는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문화혁명이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40년 전 그 호텔 직원의 자신감 넘치는 말을 기억한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당시에는 그저 과한 희망으로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이제 문화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한 외신 기자가 내게 물었다. 한국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냐고. 내 대답은 이러했다. 그들의 성공이 바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실제로 한국은 이제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 문제,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까지. 2020년 한 OECD 보고서는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진국 진입 이후 겪는 성장통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특히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2021년 한 해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출산율 0.8명대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한국은 이미 이런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의 저출산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동화와 AI 기술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높은 학력, 화려한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2019년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 사회 양극화 문제도 중요한 도전 과제다. 2023년 IMF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문제들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위대함은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에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변화다.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성장과 경쟁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한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0년 한 청년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모 세대처럼 경제적 성공만을 쫓지 않는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2023년 한 해외 투자자는 이렇게 경고했다. 한국은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갈등은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비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40년간 한국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는 확신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강해졌다.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랬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첨단 기술,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빠른 적응력이 그 이유로 꼽혔다. 한국의 진정한 저력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용기에 있다. 그들은 당면한 과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조차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 40년 전 한 원로 정치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당시에는 과한 자신감으로 들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맞았다. 한국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있다. 그들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앞으로의 도전도 분명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40년 후 또 다른 외신 기자가 한국을 찾아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들이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들은 늘 그래왔으니까. 지금까지 40년간 한국을 지켜본 외신 기자 제임스 카터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위기 극복의 순간들, 그리고 한국인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특히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순간들 중에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MF 시절의 금 모으기 운동이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의 자원봉사처럼 우리가 함께 이뤄낸 감동적인 순간들을 다른 구독자분들과 나눠주세요. 또한 외신 기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